내가 수업 마치고 도시락이니까, 예, 한다니까. 또 괜히 또 뭔지는 몰라도, 해독주, 뭘 해독합니까? 독소. 애들 엄마만 잘하면 내 몸에 독 안 쌓여. 하여간 그런 게 있으니까, 예. 그런 게 있답니다. 예. 자, 5번 대물변제. 우리 대물변제 다 알죠? 예, 변제, 채권 채무 관계를 소멸시키되 대물 대신 다른 물건으로 채권 채무 관계를 소멸시키는 걸 의미한다 했죠. 예, 과거에는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뜸하게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항상 3번 이혼 위자료, 여기 항상 대표적이죠. 말 그대로 금전 채무다. 원래는 금전 채무인데 금전 대신 다른 물건으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금전 채무 대신 이랬죠. 갑이 을에게 2억의 금전을 빌려주었다. 채권자. 양반 채무자. 자, 2억을 빌려줬는데 금전 돈 없답니다. 어떻게 할 거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로 대신 받아가면 안 되겠는가? 괜찮네, 보자, 받을게. 이렇게 해서 자신 채무의 변제에 충당했습니다. 이 양반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2억의 대가를 받고 토지를 넘긴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 토지를 양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보시면 돼. 돈 줄 일이 있는데 돈 대신 과세 물건을 넘기면 양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요 말 대신 1번 세금도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 대신 과세 물건을 이전하는 괄호 안에 종합부동산세는 지워버리고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폐지됐으니까 재산세를 물납하는 것도 양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손해배상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대부분 시험은 3번 이혼 위자료 대신 과세 물건을 이전하는 것 얘도 양도라는 것 3번은 별표 얘는 단골 지문이니까 하지만 대신 주의 이혼 위자료는 양도가 되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부담은 양도도 아니고 정료도 아니고 그 다음 부담부정료 우리 부담부정료도 타는 이야기죠. 자, 부담부정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토지 6억 5억 돼 있지만 6억이라고 봅시다. 토지가 6억짜리가 있다. 6억짜리 토지를 을에게 정려합니다. 정려하되 요 토지를 그 이전에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 빌렸던 채무 2억이 있다. 요 상태에서 자 담보 채무액 2억을 네가 부담을 하라. 정려하는 자의 채무를 정려받는 수정자가 부담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이루는 정려, 이를 부담부정려 이렇게 했죠. 문제를 낼 때 취득세 문제를 낼 때는 말 그대로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 설명하고 양도소 문제를 낼 때는 넘기는 사람 입장에 이야기하죠. 이 양반 얼마짜리 취득해서 6억짜리 취득했습니다. 6억짜리 취득했는데 이를 공짜로 정려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를 정려받음으로 저 사람의 채무 2억은 대신 갚아야 되죠. 결과적으로 2억은 주는 거잖아. 그래서 6억 가운데 2억을 유상취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4억은 무상취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부담부정려 시 정려받는 자가 떠안아야 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상취득, 그 채무를 제외한 금액은 무상취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문제 낼 때는 이 사람은 6억짜리 토지를 정려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갚을 채무를 대신 이 사람이 갚아주니까 2억의 대가는 받은 거잖아. 2억은 유상 이전이고 그리고 나머지 4억은 무상 이전이고 이렇게 하죠. 4억은 무상 이전이고 요 놈은 양도, 요 놈은 청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 나올 때는 수정자, 정려받는 자가 떠안아야 되는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면 유상 이전, 유상 취득. 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무상 이전, 무상 취득. 그럼 내가 이 사람 양도니까 양도 소득세 계산 한번 봅시다.
이 사람 처음 취득할 때 얼마 샀냐니까 취득할 때는 3억 주고 취득했어. 3억에 취득했던 걸 이번에 6억에 팔은 겁니다. 그럼 양도가액 얼마죠 지금? 양도가액 얼마입니까? 2억이잖아. 2억. 부담보 증여 시 채무가 양도잖아. 4억은 증여거든. 2억이 양도입니다. 양도가액 2억 마이너스 취득가액. 취득가액 얼마죠? 아니지. 양도가를 2억인데 취득가 3억 해버리면 마이너스 1억 나오잖아. 아니야. 보세요. 이럴 때 요 부담부 정리할 때 요걸 금액을 요 금액이 양도, 요 금액이 증여, 요걸 양도로 삼으면 다음에 양도소득 계산할 때 요 금액도 요 비율대로 나누어야 돼. 요 금액도. 지금 6억인데 얼마만큼 양도입니까? 2억. 6분의 2, 3분의 1. 그렇죠? 전체 가액 가운데 3분의 1만 양도야. 그럼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도 전체 취득가액 가운데 3분의 1. 됐죠? 전체 취득가액 가운데 3분의 1만 잡아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억 이래 가는 겁니다. 요게 25회 때 문제야. 지금까지 시험에 부담부 정리하면 어느 부분이 양도고 어느 부분이 증여냐고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묻다가 25회 시험 때 얼마에 취득했다. 그리고 현재 얼마인데 얼마의 채무를 이렇게 해서 부담부 정리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이 얼마냐고 이게 물은 게 25회 때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 혹시나 부담부 정리 앞으로는 어느 게 양도고 어느 게 취득이냐 다 알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 한 번 더 언급될 확률은 있어. 항상 혹시나 양도 계산할 때 취득가를 물으면 전체 금액 가운데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의 비율 딱 나누어 취득가도 그 비율대로만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겁니다. 이제 부담부 정리했고, 그 다음 밑에 주의, 요 을이 누구냐, 을이. 이 을이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라고 갑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랍니다.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의 부담부 정리요. 이럴 때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의 양도는 원래 양도입니까?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잖아. 증여로 추정하잖아. 그럼 양도라고 하는 부분도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되고 나머지는 원래 증여고 결과적으로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의 부담부 정리요. 물으면 양도 아니라고 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다만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양도 아니다 이래 말하면 안 되죠. 대가지급의 사실을 입증한다면 양도가 될 수도 있지. 하지만 시험에서 아무런 말 없이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의 양도,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의 부담부 정여 이렇게 말하면 원칙은 양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공유물 분할, 이미 뭐 취득세 할 때도 여러 번 했다. 공유물 분할할 때 지분의 변동 없이 단순 분할하는 것은 형식적인 내용이잖아요. 원래 50대 50인 걸 50대 50으로 나눴다고 해서 양도 이래 말하지는 않습니다. 공유물 분할이 나왔을 때 양도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 지분의 변동이 있다고 할 때, 공유물을 분할함으로써 지분이 변동된다고 할 때 그 지분이 증가한 사람은 증가만큼은 취득, 지분이 감소된 사람은 그렇죠. 자기 대가를 유상적 대가를 받으면 양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 공유물 분할 나오면 양도냐 아니냐 물으면 반드시 지분 변동이 있다는 표현 나올 때만 양도란 말 나오지. 지분의 변동 없이 지분대로 지분별로 단순 분할 이런 말은 절대 양도 말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 위에 보듯이 분할한 걸 재분할하고 이런 말 나와도 지분대로 분할되는 건 절대 양도 아니야. 머릿속에 공유물 분할은 양도가 되려면 반드시 지분의 변동이 있다라는 표현 나올 때만 양도가 된다는 거. 그 다음 담보 목적의 이전, 채무담보, 양도담보, 채무담보와 양도담보. 핵심은 뭡니까? 채무, 양도 이게 핵심입니까? 담보가 핵심입니까? 담보가 핵심이죠. 담보가 핵심입니다.
채무담보, 당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즉 쉽게 말해 담보의 목적물로 이전한 거지 실질권리 이전 아닙니다. 요까지는 양도 아니라고 이야기지. 쉽게 뭐라 했습니다. 전당포에 가서 시기에 맡기고 돈 빌린 걸 실질권리의 이전 이래 말하지는 않잖아. 하지만 이렇게 했다가 이제 조선 말이니까 끝까지 파이직을 좀 이전하였다가 채무를 이행하고서 소유권의 제자로 환원되었다. 소유권이 환원되었습니다.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양도 아니다. 그렇죠. 전당포에서 시기에 맡기고 돈 빌렸다가 그 다음날 가서 돈 갚고 시기 찾아온 걸 양도라 말하지 않거든. 근데 채무를 불이행했습니다. 채무를 불이행했다. 채무를 이행해서 요 맡겼던 것이 채무 변제에 그만 충당돼 버렸습니다.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양도 마찬가지죠. 쉽게 말해서 돈 못 갚았다. 그 전당포 주인이 자기 손에 차든지 팔아서 자기 채권에 충당시키면 되잖아. 그럼 실질 권리가 이전되잖아. 이때 양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문제를 물으면 요 놈까지를 묻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따라서 양도는 아니냐고 묻는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전하였다가 요 뒤에 묻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건 담보 이래 이야기죠. 요거 할 때 하는데 동해물과 백두산. 동해물과 백두산만 앞자에 악센트 갑니까? 뒤자에 들어갑니까? 동해물과 그렇죠. 그럼 동해, 서해, 남해 어디가 들어가야 됩니까? 동쪽 바다냐 서쪽 바다냐 남쪽 바다냐 이게 핵심이지 뒤에 핵심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는 전부 악센트가 앞에 들어갑니다. 앞에 들어가. 인간이 별만사 중해도 성주풀이를 하든 매화타령을 하든 전부 앞에 들어가요. 낙양성 하지. 낙양이야. 낙양성 심리하는 거. 낙양성 알죠? 낙양성 중국 옛날에 낙양. 낙양성이 있습니다. 낙양성. 낙양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무슨 산이겠습니까? 낙양성을 둘러싸고 있는 게 망산입니다. 망산입니다. 망산인데 낙양성이 우리 삼국지를 나오잖아. 삼국지에도 낙양성이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수도를 천만했거든. 이러다 보니까 뻑하면 전쟁 터집니다. 뻑하면 전쟁 터져요. 여기 뭐 조주도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게 많이 쳐들었거든. 그게 온통 막 시체 금입니다. 낙양성 심리하에 심리가 사기준 되지. 심리하에 녹고 낮은 저 무덤은 영호굴이 몇몇이냐고. 낙양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게 동망산이고 이쪽에 서망산이고 이쪽에 북망산입니다. 이게 북망산입니다. 북망산. 그리고 그냥 뭐 북망산 죽으러 간다 하잖아. 북망산 이게 낙양성 심리하에 있는 겁니다. 낙양성을 쭉 둘러싸고 있는 산이 망산인데 그거 내 북쪽에 있는 게 북망산 이렇게 부르거든. 이게 북망산이야. 근데 어쨌든 우리 전통 민요는 있죠. 항상 앞부분에 악센트 갑니다. 근데 두 번째 딱 요 말에 요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 가는 게 일본의 전통 음계입니다. 일본의 전통 요로노키 음계라고. 일본의 전통 음계는 두 번째 줄에 여기 음계 들어가요. 아니테 선생이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서양음을 배웠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자체가 서양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전통 음계와 섞어 있는 혼용을 교육을 받다 보니까 두 번째 요게 악센트가 들어간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앞에 악센트가 가야 돼. 동쪽 바다냐 서쪽 바다냐 남쪽 바다냐 핵심이지 바다가 핵심이 아니고 동쪽이냐 서쪽이냐가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 이게. 그래 옛날에 내가 나중에 대통령 되면 이거 좀 바꿀 거라는데 점점 막 희망을 없는 거고 어쨌든 이런 거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환지채비지 나오죠. 환지채비지.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 환지
그리고 채비지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토지,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충당되는 토지. 요거 양도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보다 한 칸 더 내서 조금 깐깐하게 냅니다. 요보다 한 칸 더 내기도 했어. 하지만 지금은 거의 법률대로 채비지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토지 양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환지는 원칙은 양도도 아니다. 원칙은 양도도 아니다. 아니라고 있잖아. 제가 이거 할 때 항상 뭐 있잖아. 금도끼, 은도끼 있잖아.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있잖아. 산신령으로부터 돌려받은 건 환지, 그게 쇠도끼라고. 아무런 전지 없이 묻는 건 쇠도끼라고. 연못에 빠뜨렸다가 환지, 되돌려받은 것일 뿐입니다. 되돌려받은 걸 양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물으면 양도 아니라 한다. 단 여기에 양도 아니라는 이 말 안에는 무엇도 포함한다 했죠? 환지 처분으로, 환지로 인해서 지번이 바뀌고 지목 바뀌고 지목 바뀌는 거, 요놈까지를 포함해서 양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했죠. 얘도 단골 지문이야. 얘도 환지 처분으로 지번 바뀌고 지목 바뀌는 것, 요런 것도 양도 아니다. 진짜 얘도 단골로 나오는 지문이고, 얘도 가끔씩 언급되는 지문이고, 단 예외적으로 환지, 채비지, 보지 나올 때 양도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과만지. 환지 권리가 줄었습니다. 원래 받아야 될 권리보다 줄어서 받았어. 그럼 나중에 청산할 때 청산금 수령하죠? 줄어든 만큼 돈 받잖아. 그럼 이렇게 가만지되고 청산금을 수령한다면 요 돈 받고 줄어든 만큼을 타인에게 뭐 한 거다? 양도한 거거든. 그래서 환지 나올 때 양도는 유일하게 가만지밖에 없습니다. 정환지는 취득이거든. 정환지는 취득이고 가만지가 양도가 되는 거야. 그 시험에 환지, 채비지, 보류지 나올 때 양도는 오직 가만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물 변제부터 5번, 6번, 7번, 8번, 9번 요 놈이 제일 핵심이고, 그 다음 10번 소유권에 관한 일체의 모든 신탁은 실질 이전입니까? 신탁은 믿고 맡긴 거지 진짜 준 게 아니잖아. 신탁, 그리고 신탁했던 걸 다시 신탁을 해지하고 환원되는 것도 양도 아니죠. 맡겨두었던 걸 되찾아오는 거지 양도 아닙니다. 그 다음 매매의 원인 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된다. 양도입니까? 아니죠. 무효가 되어 환원되는 것은,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던 거잖아.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은 원래 권리를 되찾아오는 거지 새로운 취득, 새로운 양도 이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만 그 밑에 소유권이 환원되는데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고처럼 법적인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자기 것을 되돌려받는 거니까 양도 아니지만, 아무런 법적인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가 적법하게 성립해서 이전되었던 것이 자기들끼리 계약에 따라 없던 걸로 하고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취득, 또 다른 양도입니다. 혹시나 시험에 무효로 인하여 취소가 되어 환원되는 건 양도 아니냐. 그런데 적법하게 성립되었던 것이 이래 시작하면 돌아올 때는 또 다른 양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봅시다. 문제. 오늘 나눴던 문제 다 풀어봤습니까? 풀어보라고 내드린 겁니다. 풀어보라고. 내가 풀어보려고 낸 게 아니고 여러분이 풀어보시라고 낸 문제예요. 내용하면 뭐 안 풀어보고 기다려. 어차피 끝나면 풀어줄 건데 공부가 안 돼요. 하지만 풀어봐야만 내가 이게 틀렸구나, 이게 맞구나 본인이 알 수 있는데 그 점은 공부가 잘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풀어보셔야 됩니다. 1번 취득 시기로 바르자는 것, 정답은 4번죠. 취득세 취득 시기 할 때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건축은 빠른 날로 합니다. 빠른 날로. 토지의 지목 변경과 건축물의 건축은 빠른 날로 한다고 배웠잖아. 공부상의 내용과 형식과 실질 가운데 빠른 날. 그러므로 4번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말하는 거지, 둘 중에 한 놈만 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토지에 취득할 때도 토지에 지목 변경할 때도 사실상 변경일을 취득일로 하고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을 비교하여 반드시 그 가운데 빠른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요약집 28쪽 28쪽에 건축물의 신축, 토지의 지목 변경은 둘 다 원칙대로 빠른 날로 한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한 놈만 말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형식과 실질, 사용 승인서를 내준다는 형식과 실제로 쓴다는 그 날을 비교하여 빠른 날. 토지의 지목 변경해도 실제로 변경된다는 실질과 공부상으로 변경된다는 형식, 그를 반드시 비교하여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말하지 둘 중에 한 놈만 말하고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정답은 4번. 3번 지문 같은 경우 계약상 잔금일 이전에 사실 잔금을 지급했는데 왜? 하지만 사실상 잔금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은 국수공판법, 국가로부터 수입에 의해서 공매로 판결문으로 법인장부로 그 5가지 경우만 사실 잔금이지 어떤 경우에도 개인 간의 거래는 사실상 잔금 쓰는 것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개인 간의 부동산을 매매하면 중간에 뭔 말이 나오든 계약상 잔금일 이래가지 사실 잔금 따라가면 안 되고, 2번 문제 취득세 과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당연히 정답은 3번. 토지의 지목 변경은 원칙은 정가한가액으로 해야지. 정가한가액으로. 이때 정가한가액이란 시가 표준액의 정가액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는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 가져갑니까? 판결문, 법인장부로 인하여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요약집 30쪽에 4번 토지의 지목 변경, 아무런 말 없이 원칙은 정가한가액, 시가 표준액의 정가액을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인하여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이 입증된다면 그 비용 가지고 한다. 지금 3번 지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된 경우지 어느 한 구석에 법인장부나 판결문으로 변경된 가액이 입증된 이런 거 없잖아. 아무런 말 없이 물으면 그때는 증가한가액, 시가표준액의 증가액이라고 해야 됩니다. 3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4번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인데 유언투 유상승계 취득 1% 2% 취득세 물으면 플러스 2% 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농지는 물으면 농지는 3%, 농지 아닌 건 4%지. 농지 아닌 건 4%. 농지는 3%, 농지 아닌 건 4%지. 그 3%가 아니고 1000분의 40, 4% 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원시대가니까 보팔로 보존 등기 끝에 8 나와야 되고, 상속 2번, 3번 상속가 상상8, 상속은 농지는 하면 3, 농지는 끝에 3, 농지하는 건 8, 상상 8. 그 다음 5번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 03, 032, 03, 1023 맞죠? 정답은 4번이고 4번이 1000분의 40 돼야지. 4번 다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이 아닌 것. 정답은 빤히 보이는데 2번. 취득의 의제는 그냥 2%잖아. 2%.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실질 재산은 일단 증가됐죠.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으니까 일단 실질 재산 증가됐으니까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에 2% 세를 한다. 문제는 얘는 소유권 등기 아니잖아. 취득세와 통합된 게 등록세가 소유권 등기에 등록세가 통합됐지. 토지의 지목 바뀌었다고 소유권 등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소유권 등기 아니니까 원래 있던 취득세 2%만 받자.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2번 건축물의 개수. 그렇죠? 단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원시 취득으로 보아 2.8% 할 거고, 어떤 경우든 표준세율에서 2% 뺀 거 이거 아니죠. 1번
지분 변동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 3번 건축물 이전한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 이전.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환매권 행사에 관한 것. 그럼 요 2번 말고 다른 거 지분을 넣으면 뭐 집어넣으면 돼? 뭔 지목 변경? 2번 말고 표준세에서 2% 뺀 거 집어넣을 려면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상속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 이런 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5번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표와 세율로 틀린 걸 찾으라고. 정답은 5번. 그렇죠. 5번. 이 뒤에 답을 달아놨네 이거? 답을 왜 달아놨지? 창원에 줄 때는 답을 안 줬는데? 답을 안 줘야 본인이 풀어보고 해설 듣고 하지. 울산 사람을 무시하나? 5번. 자, 우리 등록면허세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등록할 때 가액이라고 있죠. 취득할 때 가액이 아니고 아무리 국수공판법 등에 따라 명백히 실질 가격이 입증되더라도 등기 등록할 당시 가액이 변경됐다면 뭘로 하죠? 등기 등록할 때 가액이 변경됐다면 그렇죠. 변경된 가액 가지고 해야지 등록하는 당시 가액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므로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하더라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된 것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고 아니죠. 재평가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됐다고 하면 등록하는 당시 재평가 후의 가액을 과표로 삼아야 되지. 자산 재평가 등에 따라 가액이 증가되더라도 증가되기 이전에 원래 재평가 전에 가액으로 하겠다. 이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산 재평가를 생각해. 옛날에 자산 재평가세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자산 재평가세 이런 건 없습니다. 자산 재평가가 뭐겠습니까? 자산 재평가. 예를 봐. 우리 1990년도에 자, 내가 A 법인인데 A 법인을 하고 있는데 1990년도에 건물을 우리 법인 건물 하나 샀어. 이 당시에 샀을 때 법인 장부상 가액이 얼마라고 했냐니까 법인 장부상 가액 10억이라고 그 당시 큰 맘 먹고 샀습니다. 그것도 산삼동에 산삼인데 그렇죠. 삼삼입니까? 뭐 어쨌든 뭐 산삼동에 10억 주고 샀어요. 큰 맘 먹고. 자, 장부상 평가가 10억입니다. 지금도 이 건물이 10억입니까? 아니겠지. 지금 얼마쯤 할까? 일단 한 50억 좀 간다. 근데 여전히 장부상 평가 가액이 10억이거든. 여전히 장부상 가액이 10억이야. 그럼 우리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 가치가 얼마가 될까 따질 때 부동산 자산 가치는 10억밖에 안 되거든. 그래 따지면 법인 자체의 자산 규모가 너무 작아 보이거든. 그래서 뭐냐 자산 재평가를 갑니다. 우리 법인의 자산을 재평가해요. 재평가해가지고 50억으로 재평가되었다. 그럼 50억 하면 이제 과거에는 자산 재평가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받았습니다. 자산 재평가세라고. 지금은 그건 없어. 그럼 이제 10억이었는데 취득할 때 10억인데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등기할 때 등기하면서 그 이전 가액 요 가지고 세금 받겠습니까? 아니잖아. 등록하는 그 당시 자산 재평가 후 요 금액 가지고 등록면허세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6번 다음 재산세 과표 세율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정답은 5번죠. 왜? 염전이 왜 농지 목장과 똑같습니까? 염전은 산업공급용, 주택공급용 토지인데 염전은 주택공급용, 산업공급용 토지인데 염전이 왜 농지 목장과 똑같습니까? 농지 목장 54조 농지 목장 임야는 무려 다 분리야. 염전도 농지 목장 임야는 0.07%고
농지, 목장, 임야는 0.07%죠. 분리토지 박스 안에. 그 다음 공장, 산업, 공급용, 주택 공급용 토지 1000분의 2, 0.2%. 이때 산업 공급용, 주택 공급용 토지는 그게 염전 들어가죠. 염전. 이걸 확인해 봅시다. 세율은 이렇게 틀리니까 그 앞부분 토지의 유형구분 넘겨서 토지의 유형구분 50쪽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 밑에 주택 공급용, 산업 공급용 토지에 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염전. 자, 항상 내공사, 염전. 이게 대표적으로 산업 공급용, 주택 공급용 토지 있잖아. 농지, 목장, 임야는 0.07%. 그리고 위에는 공장 토지, 그리고 밑에 있는 주택, 산업 공급용 토지는 0.2%. 세율 다릅니다. 5번은 바르게 하려면 농지, 목장은 0.07%, 염전은 0.2%. 세율이 다른데 동일하다. 있어 틀린 지문이죠. 7번 다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 정답은 1번. 그렇죠. 정답은 1번. 별장은 1000분의 40이잖아. 별장 1000분의 45의 비례 세율. 밑에 답 잘못되어 있는데 1000분의 40 맞습니다. 그렇죠. 대신 고급 주택은 4%면 안 되죠. 재산세에서 주택은 별장인 주택과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지. 고급 주택은 4% 이런 거 없습니다. 별장이 아닌 주택은 모두 0.1에서 0.4, 4단계 누진세율을 쓰는 거지. 고급주택 4% 따라가면 안 돼. 최근 기출문제 고급주택 4% 틀렸다. 정답. 그래서 3문제 최근 2번이나 그 내용 가지고 정답 삼았습니다. 고급주택이라 해도 별장이라고 말하지 않는 하는 주택은 0.1에서 0.4, 4단계 누진세를 써야 되고 3번 재산세에서 주택은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을 합쳐 세액 산출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토지 따로, 주택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세액 산출하지 않습니다. 4번 법인의 소유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재산과 달리 과표를 정하고 그런 거 없어. 개인 소유든 법인의 소유든 어떤 방식으로 취되겠다고 하든 오직 재산세 과표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한 금액 그거밖에 없습니다.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한 것 딱 그거밖에 없지. 법인재산이라고 장부상가액으로 한다는 등 이런 말하면 다 틀려. 상당히 자주 나왔던 지문입니다. 법인재산은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금액으로 하고 하니까 맞다고 따라가시면 굉장히 많아요. 왜? 취득세 할 때 배웠던 국수공판법이 우리 머리에 확실히 박혀 있다 보니까 국수공판, 그래 법인 나왔네? 그럼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금액 이런 거 아니냐. 재산세는 누구의 소유라고 하든 어떤 방식으로 취되겠다고 하든 반드시 시가표준액의 비율 곱한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밑에 답 다루는 것도 괜찮네. 가끔가다 한두 개씩 잘못 찍어서 예, 그냥 긴장감을 유발해야지. 5번 다가구 주택 혜택 준다 불이익 준다? 혜택 준다. 한 개가 혜택이다 여러 개가 혜택이다. 그렇죠. 소득세 문제만 나올 때만 한 개가 혜택이고 소득세 이외의 세금은 매 한 가구마다 각각 독립된 주택 이렇게 해서 왜? 다가구 주택도 봐. 다가구는 원래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이잖아. 저 단독주택. 근데 옛날 다가구 주택하고 지금 다 많이 틀리죠? 요즘은 다가구 주택에도 전부 현관문 다 따로 있고 화장실 다 따로 있고 하니까. 근데 옛날에 안 그랬잖아. 우리 기억나면 옛날 다가구 주택. 옛날 단독주택에 딱 들어가면 여기에 방이 있고 여기에 마루 있고 여기에 방이 있고 요거 주인집이야. 요거 주인집이거든. 마루 있고 하는 게 주인이 북한 찾으면서 마루 있는 집. 여기에 이제 새들어 살고 있는 새빵들이잖아. 그래서 기억난다 이런 거. 여기에 딱 들어가면 여기에 화장실이잖아. 그나마 좀
괜찮은 집은 화장실 갈 때 계단 한 몇 칸 올라가가지고 또 그랬고, 여기 세면장 같은 거 공동을 함께 쓰잖아. 화장실 갔습니다.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일찍 뭐 한다고 하듯이 화장실 딱 들어가서만 뒤에 사람이 되게 똑똑합니다. 안에 사람 똑똑해. 똑똑 뒤에다 똑똑. 양 둘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환장이 이런 게 환장하거든 진짜. 뭐 변비 이런 한 분이 계신다. 뒤산 뒤집니다 이거. 어쨌든 이렇게 살았다 기억나네. 제가 어릴 때 그래요. 아버님이 이제 촌에 계시다가 나오시니까 이런 데 살았거든. 근데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어릴 때는 이게 주인집이고 우리 집은 여기고 이런 생각을 못 했어. 그냥 우리 집인데 그냥 우리 집인 줄 알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게 자기 집에 시계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라. 마루에 시계 딱 벽에 있었거든. 자기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이거 내 집에 여기 있었거든. 손 다 들으니까 당신이 되게 잘 사는 줄 알았던 모양이야. 막상 어머니 오니까 꾸덕꾸덕. 어린 게 벌써부터 거짓말 하나? 아니야. 진짜 이게 주인 집이고 남 이 생각도 못 했습니다. 우리 집에 다 있었거든. TV도 이 집에 있었거든. TV니 손 들고. 되게 뿌듯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 아니더라고. 이래 사시면서도 아들이라고 팔남이 가운데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혼자 교대 보내려고 교대 부속초등학교 위에 누나들은 그냥 집 옆에 아무 데다 보내면서 나 혼자 이제 교대 보낸다고 다 끌고 가지고 안동교대 있을 때 부속초등학교 딱 보낼 거라고 딱 데리고 갔어. 근데 기억납니다. 딱 들어갔는데 그때 추첨이거든. 교대인데 인원이 딱 추첨하는데 아이들 들어가면 엿을 막 먹더라고. 이제 아마 붙으라고 엿 사준 것 같아. 근데 집이 어려우니까 엿을 못 사주고 그냥 갔어. 근데 그때 은행알 돌린 것 같아. 은행알 돌린 것 같은데 내부는 끝까지 안 부르더라고. 떨어졌어. 나오면서 내가 되게 우울해 보였던 거다. 어머니가 엿 사주시더라고.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들어갈 때 사주는 엿은 합격하라고 주는 사람. 나올 때 사주는 엿은 뭐? 나올 때 사주는 엿은 엿먹으라는 이야기잖아. 그렇습니다. 자, 5번 다가우스텍 봅시다. 그럼 이제 다가우스텍 이런 거 설명했던 건데 다가우스텍은 지금은 이제 거의 원룸식으로 막 이럴 테니까 요걸 봐요. 만약 이걸 19가구가 있다, 뭐 최대 19가구 보니까 이걸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해봐요. 단독주택이니까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만약 이렇게 하면은 덩어리가 크죠? 덩치가 크잖아. 가액이 크잖아. 가액이 큰데 재산세에서 주택은 별장이 안주택은 누진세를 써요. 누진세를. 그럼 곱하기 누진세 봐. 누진세는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따라 높아지죠? 세보다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또다시 임차인에게 증가시킬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래서 학개론 시간에 보유 과정의 세금을 높이기 시작하면 임차인의 임대료의 상승으로 연결될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이걸 매 한 가구마다 따로따로 세액을 산출해. 따로따로. 하나하나 독립된 걸로 보아. 이런 식으로 만약 하여 단순 합산해봐. 이렇게 해서 총 세액을 구했다. 한 개의 집으로 계산하는 거하고 19개 가지고 있는 걸로 하고 어느 세금이 많습니까? 한 개가 많아? 19개가 많아? 한 개가 많다는 거야. 왜? 누진세거든. 제가 이랬잖아. 상속정유세 보면 많다고. 상속정유세가 1억 이하는 10%, 1억을 초과하지만 5억까지는 20%, 5억을 초과하지만 10억까지는 30%, 10억에서 30억, 30억 초과 5단계입니다. 그럼 자 10억짜리다 곱하기 30%약 3억 정도 내야 돼. 근데 이 10억을 10개로 나눠봐. 1억. 10개로 나눠버리면 1억 이하는 얼마죠? 10%잖아. 1천. 다 합쳐봐야 1억밖에 안 나오잖아. 한 개로 하면 덩치가 크잖아. 덩치가 크면 세율이 따라서 높아지니까 세보다 많은데 이 한 개를 낱낱이 내용으로 나눠버리기 시작하면 세율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 합쳐봐도 한 개보다 세금 적게 나오잖아.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다가우스는 혜택 주기 위해서 전체를 한 개로 봐버리면 세보다 많아지거든. 그래서 매 한 가구마다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부담을 많이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7번에 올바른 건 1번, 8번 재산세 납세의무자 설명으로 바른 것.
정답은 5번. 상속은 개시됐지만 상속 등기도 하지 않고 상속에 따른 신고도 하지 않고 누가 상속받는지 알 수 없잖아. 그럼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니까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의미하는 뜻이라고. 1번은 원칙은 과세 기준을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내야지. 사실상의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고 대장상 소유자가 아니고 아무런 전제 없이 물으면 사실상의 소유자 이렇게 말을 해야죠. 2번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요.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공부상의 소유자야지. 공부상 소유자. 3번이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자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사용자. 그러니까 보통 2번 지문과 3번 지문을 뒤바꿔 놓을 때 가장 많이 혼돈을 끼더라고. 2번과 3번 뒤바꿨을 때. 특히 2번처럼 2번 지문 요즘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꿔 사용자 할 때 맞냐 안 맞냐 긴가민가하면 참 많아. 사용자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이럴 때 하는 거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래 시작하면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하는 거고. 4번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내는 게 아니고 수탁자가 내죠. 수탁자가. 정답은 5번. 9번 다음 재산세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정답은 5번. 이 답은 왜 이러지? 난 일 안 보냈는데. 5번 공시가격 3억 이하인 경우 세부담에 상한 100분의 100고 얘는 주택이지. 토지와 건축물은 공시가격이 얼마든 무조건 100분의 150이고 주택에 대해서만 3억 이하는 100분의 100이고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도 초과되면 100분의 130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바르자는 것 5번. 사실은 제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은 숫자 고치지만 숫자 고치면서 착한 사람이라고. 대신 여기에 토지라든지 이래 적으면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 3억 이하구나 100분의 100고 이래가는 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게 절대 따라가지 말 것. 그래서 정답은 5번. 그 앞에는 답 다 맞습니까 그럼? 5번까지는 맞고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뭐 이런 거야? 이런 답 믿지 말고 해설하는 걸 잘 듣고 봐야지죠. 앞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야 수업 좀 듣지. 다음 시간에 우리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그 내용부터 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